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정책학에 어떤 논리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들인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표, 수단, 계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현업에서 이 정책과 관련한 일을 실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이런 거겠구나 라고 감이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막 정책학을 배우게 되는 과정생 선생님이시거나 다른 산업 영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어떤 내용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 오늘은 도식화를 간략하게 했으니까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뭔가 가장 상위에 목표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밑에 또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결제 라인 중심으로 좀 높낮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윗선으로 갈수록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이 결제 라인 기준으로 실무선으로 오면서 점점 그 내용이 구체화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목표가 그런 게 있습니다. 1인 가구를 행복하게 하자.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여기에서 수단이 나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모임을 만들자. 그러면 그 모임이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또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 하위 단계의 수단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 영역이든 간에 더 세부적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는 목표였는데 여기서는 또 수단이 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목표와 수단, 계층이라고 하는 하이라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행정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ends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means라고 하는 수단, 계층이라고 하는 하이라키를 통틀어서 요런 논리가 있더라 라는 것들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학습하신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는 상위 단계에서의 이렇게 하는 방향성 제시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돼서 마련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정책학에서는 전제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예전에 논문 기초과정이랑 심화과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즌3에서 다뤘던 것처럼 가설은 기존의 연구 체계의 하나의 뭔가 패러다임을 깨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책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계획서에서 가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구를 하던 사람이 사업을 가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사업에서는 이 가설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기각이냐, 기각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그랬다고요. 그렇게 혼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책에 대한 가설이 나옵니다. 그 가설에 깔려있는 전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설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그리고 정책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가치로서의 전제가 있고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실로서의 전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치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이런 거 있죠.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의 주관이 개입돼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 판단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주관성이
투영돼서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전제를 가치 판단이라고 하고요. 이 가치라는 거는 과학적인 검증이 어렵습니다. 뭐 재현이나 반복이나 뭐 이런 게 어렵겠죠. 나의 그냥 느낌이자 나의 그냥 지향성을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과학적인 검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세상에 있는 정책들이 어떤 전제 위에서 돌아가는지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핵심 물음이 뭘까요? 그 물음은 어떤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이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됐어, 잘했어 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것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치 판단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거나 인지하고 받아들이거나 라고 하는 그런 대응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전제입니다. 사실전제는 이게 맞다, 틀리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늘 다뤄왔던 양적 연구 방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탐색을 할 때는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걸 있어 보이는 말로 데이터 드리븐 decision making 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치 판단이 우선시되어서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요새는 조금 이런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자를 발견하고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논문 쓰실 때 이런 멘트 이렇게 인용해주면 와, 이런 멘트를 내가 쓰다. 우리가 여기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책 대안을 조금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가치 전제가 있었고요. 사실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올바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가 뭐 상충되는 거는 아니라 이 두 가지 전제가 우리 정책 현장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휴먼 디그니티의 실현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가치로 볼 수도 있고 사실로 볼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아니라 공존해서 정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니 저렇게 안 하는데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할 테 이런 트렌드나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정책입니다. 약간 그 짤이 생각납니다. 지금 지쳤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이 챕터하고 마지막 챕터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에서의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혹시 나 경영학 전공했다. 그 중에 뭐 마케팅 좀 잘한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 계십니까? 뭐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동시로 강의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손을 들면서 갑자기 책상을 보게 되는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서비스의 특성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고 뭐 그래요. 뭐 소멸되고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4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왜 기대 이상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학문적으로 탐색한 분이 올리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아진다. 그럼 만족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불만족을 합니다. 별점 1을 주고 만족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책에서는 어떻게 볼까? 라고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대 수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대 수준이 있죠. 그리고 현재 수준이 있습니다. 자, 기대 수준에서 충족이 되면 정책 만족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구성 개념이 있습니다. 구성 개념에 관련한 설명은 지난 시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 이 4가지는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에서는 뭔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향해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상태를 기대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상태가 현재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점선을 그어봤습니다. 점선이 어떤 것일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참을만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용인 수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허용 수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안 되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에 있어서 뭐 의제 설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책에서는 뭐 견딜만 하지만 그래도 요거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어. 요거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기대 수준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실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뭐 나만 불편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니야 나도 불편했어. 나도 불편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보통은 뭐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걸 할 때는 공청회를 한다거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뭐 자치활동, 뭐 주민자치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또 분과를 만들어서 의견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차차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도 공감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암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또 한번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들의 후보들을 조금 모아져서 사회 이슈라는 게 됩니다. 그 사회 이슈들 중에 정책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젠다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통 의제가 생기고요. 그 공통 의제에서 정책 의제로 발전이 돼서 공공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이라는 것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써봤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나와 비슷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무튼 나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고 하고요. 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은 이런 합의 과정이 거치지 않더라도 어떤 큰 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아니 저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사회 이슈로서 점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은 누가 만드는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세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 주도형입니다. 여기서 외부 내부를 가리는 거는 이 정부의 관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책 학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내부자라고 보고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정책 외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정책 외부에서 주도라는 겁니다.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 바깥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외부 주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온오프라인 상관없이요. 자, 그리고 동원형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자, 이거 좀 힘을 합치자 그런 형태의 방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째는 내부 접근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이 정책 의견을 만드는 분들, 정책 소위 말해서 뭐 예전 표현으로 하면 정책 엘리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추진하거나 권한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다 내부자라고 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런 거 해봐야 되겠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자기가 꽂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좀 해봐 이러면 뭐 자치단체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과정에서는 의제화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럼 뭐 내가 의사결정권자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 실패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과 민간을 가르는 가장 저는 뭐 제 기준에서는 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권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배분할까? 뭐 한정된 자원에 뭐 권위 있는 배분이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곳이 아마 공공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형태. 그래서 이 공공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경쟁하지도 않고 누굴 배척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이 공공의 영역 안에서는 되도록 웬만한 해서는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금이 쓰여서 정책이 추진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가정들은 아마 아시다시피 뭐 꼭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우리 예전에 뭐 일반 사회 요즘도 있나? 우리는 인간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경제학의 가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을 소비해야 된다. 우리 뭐 하려고 그러면 돈 써야 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고갈될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줄어들어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 위에서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하는 과정에서의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데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이다. 누구의 개입 없이도.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배우셨던 기억이 나시죠? 자, 이거를 너무 그대로 두게 되면 이거를
자유방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 실패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경제적인 시장 실패가 있고요, 정치적인 시장 실패가 있고 가치적인 시장 실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주의 비극 같은 거 있죠. 공유주의 비극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내게 아니면 막 써가지고 파탄나 협업 같은 거 할 때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밑바닥부터 다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협업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내가 공유지가 되나? 뭐 더 명확히 말하면 우리 대학 때 팀플 하시잖아요. 확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선이 나오면 좋을 텐데 공공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적절한 개입은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정책 실패 같은 경우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왜 가치 전제와 사실 전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추진을 해봤을 때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더라.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 정책 대상자들은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또 시장 실패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분배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가치의 또 시장 실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책학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을 해야 되는 아주 육각형 인재가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놓아야 이해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켜오고 있는 뭐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갑자기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육각형 인재. 자, 어떻게 오늘은 좀 정책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조금 알고 있으면 또 알았다면 또 기억 저편에 있었다면 상기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책학 보실 때 비교적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알림도 받고 싶고 공공장소에서 꺼내도 내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